공정. 공정이란 공평하고 정당함을 뜻한다. 법원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은 불의의 판정에 있어 사사로움을 떠나 공평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상의 공정과 공평의 저울은 힘 있는 자, 권력의 입맛에 따라 기울기가 달라졌다. 갱스터 무비인 대부로부터 조폭 영화에 흔히 등장하는 가족주의와 비정한 폭력의 세계는 공존한다.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던 깡패가 집으로 돌아와 따뜻하고 자상한 아빠가 되지만 이권과 원수를 갚기 위해선 타인의 가족을 도륙하는 악마가 되기도 한다. 하나의 캐릭터가 동시에 시연하는 극단적인 심리와 행동에 관객들은 모순된 정서를 경험하지만 위화감을 크게 느끼지는 않는다. 등장인물의 자연스레 감정이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팔은 안으로 굽고 모든 인간과 인간이 만든 조직은 내로남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간 세계의 부조리함은 제도와 시스템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근절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 제도가 상호 견제와 감시를 전제로 짜여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로남불에도 질량의 차이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 질량의 눈금에 따라 사회적 처분과 평가가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이상적인 사회라 할 수 있다. 그래야만 그나마 공정이 조금은 지켜지는 사회일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4가지 사건은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다. 모두 단독 사업이 아닌 동업이며 동업자와 반드시 송사가 생기고 장모만 처벌을 면한다는 것이다. 우연치고는 매우 확률이 높은 우연이다. 엄청난 자산가라고 알려진 윤 총장 부인과 장모의 재산이 예의 동업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분명한 건 동업자들이 감옥에 가는 등 만신창이가 되는 동안 윤 총장 식구와 재산은 건재하다는 사실이다. 윤석열과 조국의 내로남불을 직접 비교하는 게 가능하냐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윤석열은 아직 의혹 수준이고 조국은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냐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 많은 교수들의 성명 발표와 학생들이 수의를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시간이 흘러 법원에서 하나씩 조국의 죄가 아님이 밝혀지고 있다. 당시 연세대 학생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부정입학 의혹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했었다. 그들은 단호했고 의혹만으로도 분노했다. 그런데 최근 연세대 이경태 전 부총장의 딸이 부정입학한 것으로 알려지고 특히 부총장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동료 교수들이 무려 8명이나 개입한 것으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학생들이 시위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여하간 윤석열 검찰이 의혹 수준에 불과했던 조국 일가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윤석열 자신 일가의 의혹에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수사에 뛰어들어 정치적 개입을 했다.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 만료 직전 형사 절차를 무시한 채 피의자 소환도 없이 전격 기소를 강행했으며 전국 70여 곳에 이르는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한 가족을 탈탈 털었다. 수사의 비례성 상당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 밖에 무리한 별건 수사와 무차별한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전 등 막대한 수사력을 쏟아 부었었다. 그 현장을 온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다. 조국 전 장관은 12가지, 정겸신 교수는 14가지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의 혐의가 상당 부분 겹쳤다. 자녀 입시 비리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서 부부가 공범 관계이며 정겸신 교수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많았다. 그런데 현재 조 전 장관의 권력형 비리는 딱히 드러나는 게 없다. 최근 법원에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다. 바로 사모펀드 관련해서 조국 교수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권력형 범죄로 볼 수 없다란 것이다. 언론들이 이른바 조국펀드라면서 조 전 장관의 대표적 권력형 비리로 어마어마한 기사를 쏟아낸 게 바로 이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었다.
조범동의 금융범죄에 정 교수가 가담했고 조 전 장관도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재판 결과 정 교수는 죄가 없단 것이다. 정 교수가 조범동에게 그저 사기를 당한 거라고 읽혀지는 재판 결과였다. 또한 조국 전 장관이 불법 대출 과정에 입김을 작용했다는 상상인 그룹 사건도 검찰이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조 전 장관 이름은 나오지도 않았고 관련성 역시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건 씨의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에도 조 전 장관의 연루 혐의는 나오지 않았다. 여론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 또한 당시 언론은 마치 정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PC로 직인을 조작한 것처럼 묘사했었는데 그 문제의 총장 직인 파일이 정 교수 연구실 PC가 아니라 동양대 휴게실 PC로 드러난 것이다. 한마디로 아무나 쓸 수 있었던 PC였던 것이다. 문제는 검찰이 실제 그 직인 파일을 이용하여 실제로 어떻게 위조가 사용됐다는 건지, 이 파일로 표창장 위조가 가능한 것인지 제대로 설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휴게실 PC가 검찰에 제출된 과정이 PC를 동양대가 소유한 게 아닌데 왜 관리 조교가 함부로 검찰에 제출했냐는 것이다. 이 불법한 증거는 재판부가 인정할 경우 증거 능력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한마디로 총장 직인이 나온 PC의 증거 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정겸심 동양대 교수가 아레아 한글 프로그램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상 무너졌다. 정 교수가 아레아 한글을 쓸 줄 몰라 MS 워드로만 문서 작업을 했으며 이 때문에 직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2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나온 당시 동양대 어학교육원 오모 팀장은 정 교수가 아레아 한글을 안 써서 트러블도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의 직인 부분의 캡처 이미지를 상장 서식 한글 파일 하단에 붙여넣고 컬러 프린터로 미리 준비한 총장의 직인을 이용해 날인하여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애초 정 교수가 확장자 아레아 한글을 사용하지 않아 트러블이 있었다라는 게 오 팀장의 설명이다. 오 팀장은 제가 봤을 때는 정 교수가 아레아 한글을 안 썼던 것 같다며 MS 워드로 작성해서 주시면 저는 한글로 변환을 하고 협조문을 보내야 해서 문제가 있었더라고 말했다. 오 팀장은 당시 정 교수가 어학교육원에 있는 스캐너를 비롯해 2014년 이후 설치된 복합기도 사용할 줄 몰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정 교수가 팩스도 보낼 줄 모른다고 말했다는 거다. 오 팀장은 재판에 출석하기 전 당시 표창장 등 발급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김모 조교와 연락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성의 동양대 총장은 총장 명의상장에는 부서명으로 시작되는 1년 번호가 찍히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게재하지 않는다고 반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오 팀장의 발언을 통해 오 팀장은 상장 발급과 관련해 김 조교와 2차례 연락했다고 밝혔다. 김 조교는 1년 번호는 본인이 어학교육원으로 했다고 했고 주민번호를 기재한 적이 있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표창장 말고도 인턴 확인서란 것이 있는데 이게 위조가 맞다 아니다로 재판 중이다. 막중한 국가 중대 문제 사안인 공문서 위조건도 아닌 인턴 확인서로 한 정당의 대표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검찰이 국민의 세금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행사에 조 전 장관 딸이 실제 갔냐는 논란도 행사 영상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본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최근 내놨다. 말 참 어렵다. 본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란 본인일 확률이 크단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가장 권력형 사건으로 봤던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시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고 본 사건이 법적으론 감찰의 최종 결정 권한이 민정수석에게 있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 밖에 조 전 장관에겐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한중 부산대 교수가 딸에게 장학금을 준 게 뇌물죄라고 하고 사모펀드 혐의에선 조 전 장관 일가가 차명투자를 하면서 공직자 재산신고를 허위로 했다는 의혹 등 수많은 별건 수사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이렇듯 검찰이 당시 한 개인과 일가의 대대적 권력형 범죄가 있는 양 그 난리 법석을 떨었으나 현재로선 모두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한편으론 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털어도 깨끗할지 신기할 따름이다. 저들의 수법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모습과 똑같다. 그저 조국과 그 가족이 견뎌주고 버텨준 것만으로도 대단한 듯하다. 저 상황이었더라면 보통의 사람들은 삶을 견디지 못하고 내려놓았을지도 모른다. 이에 반해 윤석열 처가 의혹에 대한 검찰의 대응은 어떤가? 최근 상황만 보면 의정부지검은 350억 원대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을 지난해 10월 넘겨받고도 뭉개고 있다가 언론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수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달 말로 알려진 공소시효가 지나면 공소시효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리하려는 의도가 짐작된다. 잔고증명 위조에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직접 관여한 사실은 이미 재판을 통해 밝혀진 상태다. 같은 사문서 위조 의혹 사건을 공소시효 직전 피의자 소환도 없이 전격 기소했던 검찰의 패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 검찰은 또 다른 사건인 서울 송파 스포츠센터 채권 사기 의혹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의정부지검으로 최근 이첩했다.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건은 울산에서 서울로 가져와서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하더니 윤 총장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수사 인력도 부족한 의정부에 내려보냈다. 전형적인 검찰의 내로남불인 제 식구 봐주기이다. 윤석열 장모가 신한저축은행 직원과 공모해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연히 수사해야 하고 본인의 도덕성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으니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란 윤 총장 국회 청문회장에서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제가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했던 자이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은 대부분 가족 관련 의혹이다. 그리고 그 의혹만으로 그 난리에 난리를 친 것이다. 뚜렷한 증거도 없었고 현재 법원에서조차 검찰은 족족 깨지고 있는 형국이다. 서두에 말한 마피아 영화의 대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 이게 모두 팩트이다. 그렇다면 어떤 쪽에 막강한 수사 공무를 수행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해야 할 대상은 둘 중 어느 쪽인가? 검찰총장 사유의 권세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있는데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인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는 듯 말한 사람. 깡패에게 조직은 확장된 가족이다. 조폭들이 식구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이들은 같이 벌어 같이 먹고 사는 이 공동체이며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운명 공동체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조폭에 비견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은 검찰이다. 전국적 조직을 갖고 있으며 두목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들은 정관예우라는 공통의 먹거리로 연결된 이익 공동체이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밥그릇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믿는 운명 공동체다. 아직 검찰개혁은 시작조차 되질 않았다. 심재륜 전 고등검사장이 2009년 검찰 동호회 소식지에 올린 수사 10결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칼은 찌르되 비틀지는 마라. 2. 피의자의 굴복 대신 승복을 받아내라. 3. 끈질긴 수사도 좋지만 외통수는 금물이다. 4. 상사를 결코 적으로 만들지 마라. 5. 수사하다 격가지를 치지 말라. 6. 독이 든 범죄 정보는 피하라. 7. 실패하는 수사는 하지 마라. 8. 수사는 종합예술이다. 절차 탁마하라. 9. 언론과의 관계는 불가근 불가원하라. 10. 칼엔 눈이 없다. 잘못 쓰면 자신도 다친다. 조국 전 장관은 페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여러 언론이 기사 제목에 조국 아들 입시 서류 폐기 문구를 넣었습니다. 제목만 보면 마치 저 또는 제 가족이 동대학원 입시 서류 폐기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저와 제 가족은 동서류가 언제 왜 어떤 과정을 거쳐 보존기간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되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연세대 안팎의 어느 누구에게도 폐기를 부탁한 적이 없음은 물론입니다. 이상의 사실을 기자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교육부 감사 결과를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보도의 목적이 사실 전달이 아니라 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찌르되 비틀지는 말아 주십시오. 라고 적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멈추질 않았다. 언론들을 대상으로 반론보도 청구와 정정기사, 그리고 무수히 많은 허위, 과장, 축축보도, 일일 평균 42,114건에 대해 한 건 한 건 찾아내어 적극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검찰과 그에 기생하는 언론, 수구 세력과 공작 정치에 길들여져 있는 미통당, 그리고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가 언제나 합작으로 얽혀있는 검은 카르텔 등 사회 거대 기득권층과의 싸움에서 조국은 당당히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대한민국 최고 사법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찰, 대한민국 최고 언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조중동 외 수많은 매체, 그리고 수구 보수들의 돈에 기생하는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조국이 당당히 그 첫걸음을 시작한다. 끝으로 박노해 시인의 동그란 길로 가다를 읊혀드리고자 한다. 누구도 산정에 오래 머물 수는 없다. 누구도 골짜기에 오래 있을 수는 없다. 삶은 최고와 최악의 순간들을 지나 유장한 능선을 오르내리며 가는 것. 절정의 시간은 짧다. 최악의 시간도 짧다. 천국의 기쁨도 짧다. 지옥의 고통도 짧다. 긴 호흡으로 보면 좋을 때도 순간이고 어려울 때도 순간인 것을, 돌아보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것이 아닌 것을, 삶은 동그란 길을 돌아나가는 것. 그러니 담대하라. 어떤 경우에도 너 자신을 잃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위험을 잃지 마라. 이제 조국의 시간이다. 우리의 조국이다. 당신이 조국이다.